빨리도 들어오시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20분이 나가네. 다시 보이죠? 네. 그래서 뭐 레코딩 안 된 부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거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성장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바틀렉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도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 연구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혁신학은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떠오른 생각인데요. 다른 분과 학문들은 내부에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타 분야를 잘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합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제 혁신학은 기본 태생이 다른 분야 걸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 간 융합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융합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근데 혁신학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걸 가져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제도주의 이론을 관점을 가지고 기술혁신 연구에 어떤 적용을 해서 어떤 해답을 얻었으면 그 결과 자체가 기술혁신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꾸로 신제도주의 자체에도 이론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균형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위 과정 하실 때는 다 양적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정책 연구는 질적 연구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써봤습니다만 실제로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학습을 하고 가실수록 좋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터뷰이가 대담자가 더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시간까지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터지니까 그분이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다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도 듣고 원인도 듣고 분석하고 해법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뷰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보면 10명 해보면 절반 이상은 나가리.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한두 명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드워크 발품을 파는 사람의 이제 기쁨인데요. 그런 걸 하나 건질 수가 있죠. 숨어있는 어떤 보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학습 능력인데요. 인접 학문을 미리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학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산업기술혁신이 다음에 보시겠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사회학자와 경제지리학자들이 연구한 걸 다 공부를 했어야 되고요. 한국의 성장경로연구원에서 이제 비교정치경제학과 한국경제사학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다 못했죠. 다 겉핥기만 한 거죠. 벤처캐피탈 연구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했고요. 심지어 이제 면역학도 공부했어요. 면역학 동향조사 리포트 쓰면서 교과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할 수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 역량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연구원들 대상으로 글쓰기 아카데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대학원에서 첨삭제도를 받아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석사과정 우연히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해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 리포트입니다. 석사과정 1991년에 석사과정 첫 리포트 써서 했을 때 우리 김영식 교수님이 코멘트 내주신 거고요. 요거는 이 서강대 김경만 교수님이 박사과정 프로포절에 대해서 자기 지도교사 깨알같이 코멘트 주신 건데 이런 턴페이퍼 코멘트를 받으신 분 계세요? 계시네 그래도. 박동훈, 한웅규, 이선우, 민지혜, 이선아, 선인경 박사님 받으셨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김지현 박사님 받으셨네. 준수하네. 강신의 연구원 다 받으셨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박사 와가지고 박사 받고 들어와서 이걸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석사 때 많이 굴러서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물리학과를 아무 생각 없이 졸업한 이과 학생으로서 여기 들어와서 한 1년 반 정도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인문학을 공부하니까 이 첫 레포트 쓸 때는 첫 문장을 쓰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문장이 호응 맞는 문장을 못 쓰겠어요. 그랬는데 한 3학기 뭐 엄청 머리를 갈아 넣으니까 그 다음에 좀 글을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석사 때 많이 하는 게 좋고 아직 박사 안 받으신 분들은 박사 과정 중에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출연연 분야의 인재상은 학자이면서 공무원이면서 컨설턴트 3개 다 해야 돼요. 학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정책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수요를 만족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스타까지 할 때 만족시켜야 되죠. 여러분 한번 박사님들 비해비를 잘 보시면 3개가 다 균형적으로 있는 분은 쉽지 않고요. 되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약간 공무원스러운 분 계시죠? 누구라고 얘기해? 또 학자스러운 분도 계시고 또 컨설턴트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디든 하나는 잘 하시는 게 좋고요. 3개를 균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출연연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죠. 3가지 다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벤 마틴의 연구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아까 얘기한 3가지 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리더 연구자들을 나왔는데 주로 여기 있는 문헌들을 한 번씩 한 번 다 읽어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패러다임은 제가 보기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다 일종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강의 끝났습니다. 예. 자,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박사님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뭐 확률은 모르겠다만 만약에 자녀분께서 좀 커서 직업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정책 연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사, 석사, 박사를 한다 할 때 어떤 분야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추천해 주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부는 일단 뭐 딴 걸 할까 싶을 텐데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자식이 아니어도 제 후배,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하나 썼어요. 그 저기 과학기술 정책학을 하려는 사람한테 조언하는 말을 쓰겠는데 페이스북에 쓴 게 있는데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그게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 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 일단은 학부는 자연대나 공대를 나오는 게 좋고요. 아무거나. 아마 지금 것 같은 시대가 될 줄 알았으면 저는 물리학과를 안 갔겠죠. 지금 우리 때는 이제 점수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그 점수 맞춰서 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케이스인데 저는 물리학을 했지만 지금 같으면 바이오를 했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더라도 가장 핫한 분야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과에서 학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루트는 경영학 기반의 기술 경영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학 쪽에 조직론 아니 저기죠 제도주의 공부를 하면 일단 기술 조직 제도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혁신연구원 제가 디파인하는 거는 혹시 저기 과학 스케치라고 우리 저기 스태피 TV에 나온 제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대충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영상을 너무 버벅거리게 찍긴 하는데 하여튼간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그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다라고 전 디파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과학기술 정책학이 지닌 고유의 관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대답하는 말이 그건데요. 어느 학문도 기술과 조직과 제도를 함께 보는 분과 학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조직 간의 관계를 주로 보는 게 경영학이고요. 경영학적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기술과 제도의 관점을 주로 보는 게 행정학 쪽이거든요. 근데 기술과 조직 제도를 한꺼번에 보는 곳이 혁신학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세 개의 관점을 같이 해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면 조직론이나 행정학에서 할 줄 못하는 새로운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직론과 제도주의를 잘 배울 수 있는 과 그쪽을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합대학이 좋은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선생님들이 워낙 좋은데 조금 그게 핸디캡이 있어요. 종합대학이 아니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도주의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조직론 듣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나 고대, 뭐 연대 이런 데 가면은 학과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론을 빠삭하게 하고 제도주의를 빠삭하게 하는 게 좀 좋다는 거고요. 저는 조직론을 많이 듣고 왔는데 제도주의는 많이 못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천추의 한이 되는데 만약에 후배가 그걸 물어본다면 그 두 개를 꼭 들어라. 두 개를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STS 듣든지 과학 철학 듣든지 뭐 과학사 하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이슈를 하고 싶으면 뭐 국제관계를 하든지 그 애드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두 개, 세 개 다 못할 것 같은데.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제 산업혁신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이시죠? 예. 그 산업혁신연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흔한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산업혁신연구가 필요한가 하는데 이노베이션 스타디는 기본적으로 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산업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약간은 뭐랄까 황당한 질문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이노베이션 스타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신 연구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꾸로. 왜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는 우리 연구소가 과기부 산하에서 과학기술 R&D 정책을 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R&D 정책만 하다 보니까 산업연구 우리가 키에트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노베이션 스타디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로 들어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뭐 라디칼 이노베이션 나왔을 때 기존 기업이 망할 것이냐 뭐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R&D 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이노베이션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서 R&D 정책을 수립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노베이션 스타디가 뭔지를 이해하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을 연구하는 기관, 다른 기관도 많은데 스태프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건 대개는 근데 다른 기관들은 경제학 기반이에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스태틱한 것들을 통계를 잘 분석하지만 경영학적인 접근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산업의 동태적인 관점을 연구하는 경영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해서 뭐랄까 산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산업 내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큰 차별성이에요. 그래서 산업부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키에트의 보고서를 보면은 좀 답답한데 스테피의 보고서는 뭔가 줄 듯 하면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는 있는데 끝에 가는데 약간 뭐 정책이 별로 힘이 없어요. 뭐 이런 거니까 뭔가 앞부분이 재미있다는 건 뭐냐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아있는 뷰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접근들도 요즘은 많이 차별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 가져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소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제 관점, 그러니까 저의 고민,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만의 독특한 관점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트나 키스나 다른 여타의 기관들과 달리 우리 연구소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최대한 다른 분야의 걸 갖고 와서 융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라는 거죠.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모든 섹터별로 연구가 필요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저희 센터에 한 10명 정도는 산업 연구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첨단 분야 5명, 전통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잘 대비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헛다리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녹색 경제에 나왔을 때 그 전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했었거든요. 근데 녹색 성장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됐어요. 근데 기반이 없이 막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이번에도 인공지능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맨땅에 헤딩했죠. 이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 연구자가 기술적 내용 디테일을 알 필요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저의 답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준의 기술 이해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기술과 조직과 제도가 공진화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기술의 아주 디테일한 속성과 연결돼요. 기술이 가진 어떤 디테일한 속성이 있어서 이것에 맞는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기술, 양자 컴퓨팅이다. 그럼 이런 특정한 기술과 잘 맞는 조직이 뭐냐, 제도가 뭐냐고 질문하려면 이 기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연구자 개인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 구조가 맞겠다. 이런 걸 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막 조직론에 대한 혹은 제도주의와 관련된 문헌을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면 여기에 맞겠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결합시키려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배들과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 선배들은 R&D 정책만 했어요. R&D 정책은 R&D 기획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R&D 기획은 그걸 내가 몰라도 전문가들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불러다가 회의하고 합의하세요. 어차피 내가 해도 전문가들이 믿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 데려다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노베이션 스타디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면역학 교과서를 읽어서라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신입 박사들이 산업혁신 연구, 이건 제 편견인데요. 일단은 이노베이션 스터디의 감을 익히려면 산업혁신 연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노베이션은 산업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의 패턴을 잘 몸으로 체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다음에 일본부로 가서 그걸 가지고 국가 R&D 정책에 써먹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다 모아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익힌 다음에 글로벌로 가서 ODA에 써먹고, 이렇게 되는 게 연구자의 커리어로서는 이상적이지 않는가 라고 개인적인 편향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글로벌 센터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답을 못 줘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패스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섹터 연구의 전형적인 경로는 일단 산업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혁신 정책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도출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전략적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정책 담당자들에게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건, 이런 글로벌 산업 환경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기업 전략 범위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산업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제가 경험상 보니까 R&D 기획이에요. R&D 사업 기획을 구체적으로 할 때 이걸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기본 연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기본 연구를 착실하게 되면 수당 연구가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이걸 가지고, 당신의 의견이 좋습니다, 당신 전략 방향이 좋네요, 당신이 기획을 해주세요. 이제 기획 보고서 용역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당 연구를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 박사들의 과제는 기본 연구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부처 공무원을 감동시키는 기본 연구 보고서를 낼 것. 그래서 부처 공무원이 그 기본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전화를 하게 해서 수탁까지를 해주세요. 해서 처음으로 수탁까지의 책임자를 완벽하게 하는 것까지가 신입 박사의 일종의 라이센스 면허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산해도 좋습니다 되는 거죠, 신입 박사는. 그래서 이걸 잘 하면은 그 일본부에 가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제 문제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요. 이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혁신의 코어 날리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요거를 우리 스태피 TV 동영상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터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문헌들, 그래서 이런 문헌들 우리 저기 혁신이론 연구의 시즌 1에서 한 번씩 다 다뤘는데 알아야 되고, 파빗, 그 다음에 말라바, 올센, 이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터백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혁신 연구에서 쿵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술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산만하게 연구가 됐었는데, 최초로 기술혁신도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MIT에 이제 경영학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조금 더 뭐랄까 확대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간 이 이론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기술 혁신이 처음 도입됐을 때 산업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품 혁신이 많다가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기업 제품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지배적 디자인이 되고, 그러면 그 제품이 시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제품 혁신은 굉장히 확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엔 공정 혁신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하려고 하는 공정 혁신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 패턴이 하나의 제품 수명 주기를 혹은 기술 수명 주기를 형성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다시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유동기가 찾아와서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커브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산업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지배적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쭉 설명해주고,
그때마다 똑같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유동기 때는 제품의 다양성이 높다가 점점 표준화된 제품으로 넘어가고 제품 혁신은 급진적 혁신에서 전면 혁신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공정은 범용 설비에 의존하다가 이제는 전문의 설비로 가고 이렇게 패턴이 전형적인 게 반복되더라. 그래서 여러 혁신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공통적으로 규칙성이 발견되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산업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기, 과도기, 경항이 이렇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혁신의 분력이 발전했는데요.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만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혁신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적 혁신과 역량 파괴적 혁신 나누기도 하고 모듈 혁신과 아키텍처 혁신 나누기도 하고 존속성 혁신과 와이성 혁신을 나누기도 합니다. 후지모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혁신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인 것 같은데 기존의 그냥 급진적 혁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거는 급진적이지 않은데 기존의 인큐버트 기업이 잘 대처를 못하더라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다양한 분류학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게 크리스텐센의 존속성 혁신입니다.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인데 이것도 저희 시즌 1에 공부했던 분은 잘 이해를 하셨는데 스테피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디스트럭티브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과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산업별 혁신 패턴의 차이인데요. 이거는 아까는 이제 시간에 따른 동적 패턴을 보였으면 이거는 정적 패턴입니다. 한 시간을 잘라서 전체 산업을 봤을 때 산업 패턴들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비교 범위를 이렇게 베리어블을 쭉 놨을 때 산업별 패턴들이 2,000건을 혁신자를 분석해 봤더니만 이미 그룹핑이 되더라. 구별이 되더라. 그래서 하빗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한 개는 이제 이것이 각 산업별로 그럼 이 오토백의 동적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죠. 그것에 대해서 말로하고 올센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패턴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원인으로서 테크놀로지컬 레짐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짐이라고 할 때는 이제 폴리티컬 레짐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 체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국민의 행위들이 제약을 받죠. 독재 체제냐 민주 체제냐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 레짐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별로, 산업별로. 그래서 독특한 산업별로 기술 레짐이 있어서 거기서 기술 혁신은 어느 범위 내에서는 못하는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 체제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혁신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기회가 높은 산업은 새로운 혁신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고 기업들 간의 위기가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비과의 비교해보면 혁신 패턴의 원인을 독립 변수를 하나 넣었다는 이 파트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의 독특적 특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점은 산업 간 비교의 목적이 있고 산업 간 차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바 올센이고 파빗, 어트백 얘기는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한데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산업을 연구할 때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해봤자 정책적 항의가 별로 안 나와요. 똑같이 넣어도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라고만 나올 거 아니에요. So what? 우리는 그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은데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필요는 있지만 정책 연구에 딱 쓰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까지 혁신 패턴 연구가 시사하는 건 뭐냐면 기술과 조직이 상호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기술 발전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거고 기술적 특성과 산업 생태계 구조 사이의 정합성이 높은 국가가 그 산업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이 산업 혁신 연구인데요. 혁신 체제 연구인데요. 국가 혁신 체제로 대표되는 혁신 시스템 이론을 산업 단위로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과 지식, 주체와 네트워크, 제도로 구성되는데요.
산업 내 주체들의 역량과 역할,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학습, 그 제도의 영역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 섹터럴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나 하여튼 이노베이션 시스템 연구의 핵심은 이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그러니까 혁신 주체들 내에서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거고요. 제도는 그걸 얼마나 촉진하고 있느냐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도가 조금 빈약합니다. 빈약한 제도 연구가 빈약한 특성이 있고,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 기술과 제도가 상호작용한다는 걸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프레임을 다 모아서 제가 라벨링한 것이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지다. 이걸 명시적으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프레임을 디벨롭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사노도 사실 이 책에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홀링워스나 다른 분들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뭐랄까 학문적 역량이 된다면 이런 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하여간 이 세 가지 틀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산업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더 큰 변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직과 제도, 기술과 제도가 더 중요한 변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과 제도가 이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사노의 2006년 연구가 이제 사이언스 비즈니스라는 연구인데 이거는 미국의 바이오텍 역사를 점검한 연구인데 아주 전형적으로 이거를 요 세 개가 공존한다는 걸 갖다가 가장 잘 보여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신연구 이 바이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 이 책은 바이오가 안 하신 분은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경영학자인데 20년간 바이오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그다음에 조직적 제도적 해결 과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그 1973년에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을 형성하게 됐고 제약 산업에 들어와서 바이오 시장을 만들어가게 됐고 그게 지금 유전자 제조학, 유전자 편집까지 오고 같은 게 흘러왔는데 이 기술이 사업화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하여간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험장을 가지고 조직 실험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미국이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그걸 갖다 이 사람이 리뷰를 한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산업혁신연구의 모든 산업혁신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특정한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구조와 어떤 제도적 배열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고 달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큰 틀에서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제 그 녹화한 그 스태피 TV에 있는 것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기술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 어떤 기술이 지닌 어떤 본원적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 본원적 특성은 뭔가 조직적인 제도적인 해결 과제를 던진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주체들한테. 그래서 나 이런 걸 해결해 줘.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을 못해. 바이오 기술이 유전 제조 기술이 나오고 휴먼 지노믹스 나왔는데 이것이 산업화되려면 못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 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걸 해결해 주라고 기술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프에 계신 박사님들은 여러분들 연구자들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목소리를 들고 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해결 과제가 있구나. 해결 과제를 번역해내면 기술의 목소리를 번역해내면 일단 반쯤 성공한 거고요. 두 번째 마지막 성공하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가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격 단계에 있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실행해 간 선진국이 있었으니까. 선진국의 역사 속에서 이 조직적 제도적 실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질문하면 미국의 포디즘하고 일본의 도요디즘이 경쟁했는데 결국 도요디즘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도요디즘이 미국과 다른 게 뭔가 우리가 찾으면 거기서 조직적 특성, 제도적 특성 찾아서 자동차라고 하는 기술적 특성에서는 이게 맞았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레트로스펙티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나 뭐 유전자 제조 같은 유전자 편집 같은 신기술은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해봤어. 그럼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원리 속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 산업에 대한 정책 지역적 혁신 연구의 전형적 과정은 기술적인 제도의 공존을 관점에서 글로벌 산업의 혁신 패턴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기술이 산업으로 개화하기 필요한 조직적, 제도적 과제를 확인하는 건데 산업으로 개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제, 챌린지라고 하는데 기술이 제기하는 챌린지를 번역을 해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적, 제도적 솔루션이 필요한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크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 확인했으면 물론 이제 기업들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의 비헤이비어 속에서 이거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략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의 전략이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전략이 돼 있고 현대차 같은 전략이 있는데 그걸 특성을 묶어서 뭐 그룹핑하면 한 세 그룹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파, 현대, GM파, 애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분석해서 한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전략 복잡 범위가 이런 테두리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4번까지가 이제 정책 연구자고 5번은 이제 이론적으로서 학술적으로 조금 더 이걸 일반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발 산업이 OEM을 크다가 브랜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망했느냐는 건데 이건 이제 신발 산업이라고 하는 그때의 니즈가 뭐였냐면 생체 역학을 도입해서 새로운 생체 역학 기술이 들어간 개념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기술적 니즈였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생산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생산만 반복하다가 망했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99년에 들어서 처음 한 스태피에서 처음 한 연구인데요. 서른 몇 살 때 한 건가? 30대 초반에 한 건가? 한 33살인가? 그때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 연구가 지금까지 한 연구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 초기니까 분위기가 바짝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산에서 일주일간 막 허름하고 영화방에 촬영하면서 26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뭔가.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썼을 때 신발 산업계가 다 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교과서를 쓰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발 산업 학과 교수는 이걸 도용해가지고 자기 교과서에 넣었어요. 출판까지 했어. 그래서 제가 막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5분만 시간을 나겠는데요. 그 제약산업 얘기는 다 내일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실까요? 그러면 이해는 다 되십니까? 이해가 다 안 되시는 얼굴인데. 근데 하여간 기술과 조직과 제도가 굉장히 벙벙한 얘기예요. 실제 부딪혀봐서 근데 또 벙벙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다 모아보세요. 그러면 대개는 조직 변수, 제도 변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게 아주 새로운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여간 거기에 무슨 또 시장 변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걸 다 뭉뚱그려서 조직에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저 조직은 기업 조직도 될 수 있고, 산업 조직도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관계, 산업 내 기업 간 관계 이렇게 산업 조직 레벨도 될 수 있고, 하여간 사람이 모여서 하는 어떤 것들 다 조직에 넣은 거고, 제도는 이제 문화적 요소 들어가고, 하여간 사람이 만드는 어떤 문화적 산물 이걸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저 그 질문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뭐냐면 두 번째 안 말고 첫 번째 강의안에서 보여줬던 것 중에 보면 이제 뭐 과학기술 정책, 뭐 혁신 정책, 뭐 이제 R&D 정책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뭔지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 스타피 내에 있는 몇 가지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뭐 이 연구 영역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이 가능한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여쭤본 이유가 제가 하는 연구가 대체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속하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누군가의 연구 주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R&D 정책 연구네, 뭐 이거는 뭐 과학기술 정책 연구네, 이거는 뭐 혁신 정책 연구네,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제 보는 안목이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사실 감이 안 와가지고요. 나중에 몇 개 보고서만 좀 이런 거는 이런 이유를 보니 뭐 요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수도 있겠죠. 질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디스커션 해봅시다. 예. 자, 오늘 하여튼 2개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내일을 또 해보고요. 질문은 미리 뽑아서 주시면 내일 아침에 11시 반에 접속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시면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쌈박하게 딱 1시간 내에 끝내야 또 감사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예. 또 내일 봅시다. 예.